함께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주강원 정호성입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추구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권리와 역량을 되새기고자 제정된 날인데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식한다. 이런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엔 장애인 인식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동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장애를 극복하지 않았습니다의 저자이자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남영 작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안희정 연구개발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 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그 연구 분야나 활동 내용에 대한 소개 겸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죠. 먼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에서 재직 중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타 전공 연구자에게 장애 연구와 융합하여 연구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에 관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전문 강사이자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남영입니다. 또한 저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청문특별위원이자 춘천시 장애인지적 정책심의위원으로서 장애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 김남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안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 안희정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소속으로 도내 여성과 가족 또 복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장애인계획, 보육계획, 그 외에 다양한 계획과 정책을 검토하고 수립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말씀드렸고요. 그럼 먼저 안 박사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 실태와 욕구 조사를 주제로 해서 연구를 진행해 오셨죠? 그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장애인 복지과와 함께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5년간의 그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나 새로운 사업을 검토해서 담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지난해에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조사는 욕구조사는 이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수행한 그런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도에서는 2024년 말 기준으로 99,542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15개의 장애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도 전체의 한 6.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의 그 5.15%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장애인 비율이 한 80에서 90% 이상이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 유형이라든지 장애 정도, 성별, 연령에 따라서 필요한 니즈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실시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조사 결과도 궁금한데요. 뭐 강원도만의 특징이랄까요?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특징으로는 첫 번째는 돌봄 분야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을 주로 지원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배우자나 부모라는 응답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2019년에 비해서 활동 보조인이나 활동 지원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공적 돌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를 저희가 들 수 있습니다. 장애 인구의 한 70%가량이 60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2019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한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고령화 추세는 장애 유형과는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들의 인터뷰에서 많이 제시되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돌봄의 주체가 확대가 되고 또 장애인의 고령화가 특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4월 20일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교수님, 장애인의 날이 벌써 45회째를 맞았는데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어떤 날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1976년 유엔 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 해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각국에 81년을 기념하도록 권장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당시 보건사회부에서는 4월 20일, 1981년 4월 20일 처음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0회 행사부터는 장애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되었고 올해로 45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장애인의 날을 지정함에 따라서 그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날은 국민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법이 제정될 당시와 비교하면 과거에 비해 국민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나 기타 홍보를 통해서 장애인의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네, 인식이 개선이 많이 됐지만 앞으로 가야 할 또 숙제는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 작가님, 그리고 현재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장애인의 날과 관련해서 뭐 참여한 활동이나 행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올해 관련돼서는 제가 작가와 뭐 여러 강사로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네. 저는 휠체어를 타고 러닝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러닝이요? 네. 휠체어 러닝? 네. 그래서 제가 바로 국내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러닝 크루를 만들었습니다. 예. 작년에. 그래서 올해 4월 20일을 맞이해서 저희 러닝 크루에서 하는 이벤트는 420km를 같이 채우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420km요? 네. 그래서 저는 휠체어를 타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뛰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장애인분들, 비장애인분들이 함께 420km를 합산해서 420이 달성이 되었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채우는 장애인의 날 또한 한 번 더 돌아보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조금 긍정적으로 제고하고자 이런 챌린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 때 힘들진 않으세요? 정말 힘든데요. 제가 마라톤 대회도 약 2번이나 나갔고요. 네. 또 최고는 10km까지 달려봤습니다. 10km? 네, 휠체어 타고. 휠체어로? 네. 팔에 근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팔도 팔이지만 네. 허리와 어깨가 상당히 온몸을 힘이 또 필요합니다. 쓰셔야죠. 네. 네. 아무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위한 김 작가의 러닝 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장애인의 날이 다가오면 각종 언론 매체에선 장애인의 날을 소개하고 여러 이웃의 모습을 담아내곤 하죠. 하지만 이런 관심이 이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또 현실인데요. 오늘 여기 이슈 강원에서의 논의가 지속적인 관심 또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토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나 장애인식 개선 등의 표현 많이 접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해온 표현이지만 그 의미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부분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김 작가님 먼저 용어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장애인 인식, 장애인식 이 모두 사용되는 용어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장애인식과 장애인식의 공통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은 장애인을 더욱더 인식 개선하고 네.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자라는 게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식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인식 개선 강사로서 공부하면서 배운 거는 장애인식 개선보다는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는 용어를 쓴 게 올바르다라고 배웠는데요. 네. 그 이유가 우리가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했을 때 장애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꼭 그 장애를 극복해야 하지만 꼭 그 장애를
안 좋은 거에서 좋은 걸로 가야지만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용어는 장애인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인식해서 하고 동등하게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 용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장애인 고용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 그다음에 장애복지법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 이런 것처럼 장애인이라는 주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만큼 장애인에 대한 주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올바른 용어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부정적인 의미의 장애 인식보다는 주체가 되는 네. 장애인 인식이란 용어를 앞으로 더 많이 써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 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 복지법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장애인 고용법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실무에서는 노인도 있고 입양 인식 개선 교육과 구분하기 위해서 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처럼 인자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이렇게 생략하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어느 걸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네. 오히려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인식 개선이 아니라 인식 변화라는 용어로 바꿔서 네. 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고 있는데 네. 나름 타당하다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인식 개선의 의미보다는 인식 변화가 훨씬 더 유화스럽고 사람들에게 잘 녹아들지 않을까 하는 용어일 것도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뭐 저도 작가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네. 조금 더 진일보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용어의 선택이라고 본다면 네. 제도라든지 정책에서도 이제 일단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애 인식이 아닌 장애인 인식으로 또 개선보다는 변화라는 말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는데 김 작가님은 나는 장애를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세이를 통해서 장애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극복이 아닌 인정의 대상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는데요.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갖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은 태어나자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나이가 29살이고 장애 경력도 29년 차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29년 차로 장애인으로 살면서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학급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비장애인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희 부모 형제도 다 비장애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비장애인들한테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걷기 시작하고 연탄 봉사를 갔습니다. 연탄 봉사를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끝나고 연탄 봉사를 갔었는데 항상 제가 도움만 받는 입장에서 봉사의 주체가 되어서 실현하니까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마음이 굉장히 뜻깊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또한 그때부터 누군가와 함께 돕고 싶다는 마음이 일단 첫 번째가 느꼈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조금 저한테는 슬픈 사건인데요. 한 번은 저상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저상버스 세대를 약 다 승차겁을 당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리프트가 고장이 났거나 네. 또 하나는 승객이 너무 많아서 휠체어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너무 많아서 승차겁을 당했고요. 네. 세 번째가 좀 마음이 아팠는데 장애인이 어딜 나가 라는 그 기사분의 소리에 네. 좀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상처 많이 네, 받으셨겠네요. 물론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지만요. 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왜 장애인은 어딘가 나설 수가 없지? 왜 어디 장애인은 어디만 가면은 왜 욕을 먹어야 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 변화를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은 내가 먼저 하고 싶다.
내가 먼저 장애 인식 개선하고 내가 먼저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네. 20살 때 대학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김 작가님이 태어나서 처음 두 다리로 일어선 때가 18살이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활치료 3년 만에 첫 걸음마를 네. 떼신 건데 정말 남모를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돌이켜본다면 지난 시간을 작가님의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 남기지 않고 장애인 인식 전체로 시야를 확장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는 저도 모르게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울림이요? 네, 울림이. 그러니까 저는 걸을 수 있지만은 앞으로 저는 평생 장애인으로서 살아가야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본 게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대학교 때 한 기사를 보니까 장애인 중에 후천적 장애인이 약 88%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즉슨 주변에서 친구나 가족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듣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먼저 장애인으로서 받았던 차별과 어떤 욕 그런 것들을 그들이 겪지 않기 위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때부터 워낙 반장도 좋아하고 네. 나서는 걸 좋아해서 이런 활동이 너무나 재미있고 또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 작가님의 긍정적인 생각이 지금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런 아주 긍정적인 바람이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또 비장애인들에게도 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네요. 앞서 장애인식이나 개선이란 표현들이 그 장애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요즘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권리를 존중하고 또 이해하려는 태도, 능력 그런 걸 말하는 장애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이 작가님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편견 요거 바꾸기 위해서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제가 짧은 나이지만 네. 살아가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도라던가 사람들의 인식 개선 많이 바뀐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나아가야 할 장애인식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제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꼭 너가 해야 돼? 꼭 너가 해야 돼. 몸이 아프잖아. 네. 그냥 너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안 될까? 라는 것도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건 맞죠. 네. 많지만은 저는 그걸 조금 타파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조금 영향력을 끼치면은 좀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여전히 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지만 네. 그래도 좋은 사회를 위해서 청년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이 연구 활동하실 때 장애인 인식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인식은 헌법상 보장하는 그 사상의 자유 영역에 속하면서 네. 윤리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식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시도들은 사회적 합의를 봤다라고 이제 간주가 될 수 있고요. 연구에서는 인식은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차별이나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이끄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 당사자와 관련 종사자 또 비장애인 사이에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까도 싶은데 연구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2021년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 시설 종사자와 그다음에 그 부모, 그다음에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 시설을 나가서 자립하고 싶은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네. 종사자와
장애인 간에는 약 11%의 인식의 차이가 있었고 장애 부모와 장애인 자녀 간에는 한 6%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 이후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이제 인식에 대한 조사를 좀 했는데 좀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뭐 자립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주관적인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약 10% 정도의 의견 차이를 봤던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제자들이 사회복지사 등 많은 분야에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학교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좀 이건 다르다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들으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인권 강사들이 이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잘 안 해준다. 뭐 이런 불만들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그 인권 교육들이 장애 감수성을 중심으로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장애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인데 네. 뭐 강사 입장에는 좀 편할 수 있지만 이 직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종사자가 방어적인 자세로 이렇게 좀 대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장애인 인식 개선과 인권 교육은 장애 감수성 교육보다는 매뉴얼 중심의 그러니까 사례나 아니면 기준들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 방식으로 네. 변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의 연구 사례나 뭐 제자들의 경험담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랄까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UN CRPD, UN 장애인 권리 협약 가입 시기나 아니면 장애인 차별 금지법 도입 시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선두 그룹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전히 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1980년대를 비교해서 장애 자녀들을 집에다가 두고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이러한 이유는 아마 이제 장애자라는 표현 용어 대신에 장애인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이제 장애 인식 개선 운동이 유효하게 작동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동아시아권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 북한은 여전히 장애자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매뉴얼 중심의 구체적인 사례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번에 안 박사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서서 강원도 내 장애인 생활 실태와 욕구 조사 소개해 주시면서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자로서 이 장애인 대상 조사에는 어떻게 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연구자로서 조사가 쉬운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겠죠. 이제 장애인 대상 조사의 경우는 저희가 장애 유형 그리고 장애 정도, 연령, 성별, 지역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동의를 다 얻어서 그 조사자를 섭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의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도 많은 장애인분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도내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조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강원도 조사 이외에도 또 전국 장애인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인식 개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나왔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2023년 전국 장애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한 80% 정도가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한 38% 정도가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험은 취업 시에 경험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학교 생활, 그다음에 지역사회 생활, 그리고 보험 제도나 또 소득,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더욱 주력해야 될 그런 사업이 뭐냐라고 질문한 것에서도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이 29% 정도로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제가 이 사업을 조금 더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제도적인 부분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 작가님, 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교육은 장애인 고용법상 법정 의무 교육이죠. 저희도 교육을 매년 받고 있는데 어떤 교육이고요?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이제 18년도부터 법정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네, 18년도부터. 그래서 고용공단에 따라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를 저희가 시험을 보고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강의를 할 때마다 꼭 필수 요소가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차별 금지, 네.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등에 대한 법과 제도, 그 외에 장애인 인식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에 또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저도 강의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얘기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의료적 모델로서 장애인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의료적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의사의 진단은 판단에 따라서 장애 유형이 달리고 급수가 매겨집니다. 네. 지금으로 하면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를 나누게 되죠. 근데 다른 국가와 장애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모델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즉 사회적 모델이란 장애 스스로의 의료적 접근에 의해서 장애인 당사자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장애가 있어도 사회적, 물리적,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장애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턱이 있을 때 경사부가 있다면 휠체어 바퀴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이 만약에 점자를 본다면 지금 이 원고에는 점자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장애인이어도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게 바로 보는 사회적 모델이고 사회적으로서 장애인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강의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저의 직장 이야기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나라가 의료적 모델로 장애인을 유형을 분류하고 판단했다면 이제 사회적 모델로 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작가님은 장애인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근로자로서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어떻다고 보세요? 조금 암담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물론 제도와 법이 물론 좋아졌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그 내실을 본다면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제가 최근에 제 주변에서 많은 장애인 친구들이 다 취업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취업을 했는데 한 명 친구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그 제도 서비스를 잘 안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요? 네. 또 한 명은 회사에서 장애인을 뽑았는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 내에서 네.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장애인이라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냥 무조건 당신은 장애인이니까 못할 거니까 이것만 줄게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은 취업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고를 했고
정말 시험도 보고 비장애인에 비해서 몇 배로 노력을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조차 차별을 느낀다니까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또 저도 최근에 하나 느꼈거든요. 네. 제가 지금 버스를 타고 있는데요. 저상버스를 탔는데요. 한 3개월쯤 됐을까요? 저상버스를 춘천에서 탔습니다. 네. 근데 리프트가 오작동하더니 내려와서 리프트를 타고 실초로 버스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도착지에서 리프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즉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 때문에 그 버스 안에 탔던 30명의 시민들이 전부 다 내려야 됐던 네. 좀 상황이 있어서 제가 죄를 지은 건 아닌데 내가 괜히 그 버스를 탔나? 괜히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시설 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그 안에 꼼꼼히 본다면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밝지는 않다. 네. 또 밝게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말이죠. 네.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도 노골적인 또 차별을 당하는 경우, 사회적인 기반 시설이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구나 하는 걸 김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김 작가님 이외에도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대상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직장 내 인식 개선은 사업주가 메인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유아 4살부터 그다음에 유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성인까지 직장까지 다양한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저는 작가로서 네. 책을 한 권 냈지만 작가로서 북토크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는 앞으로 제가 계획 중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좀 배려해야 된다. 이런 말보다는 장애인도 비장애인을 배려해야 되거든요. 네. 또한 장애인도 서로 다른 장애인을 배려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자꾸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배려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는 장애와 역사, 장애와 체육, 장애와 과학 모든 분야가 다 장애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네. 제가 욕심이 참 많은데요. 동기부여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동기부여 강의. 네. 좀 학생들에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어도 네.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기부여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장애인분들에게는 그 동기부여 강의가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네. 계기가 마련됐으니까 네. 앞으로 그 모습 많이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 박사님 연구조사에서 장애인 직업과 고용에 관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조사 대상의 40.2%가 현재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근로 수입으로는 164만 원 정도가 평균으로 나왔는데요. 근데 남성은 이제 200만 원 정도였고 여성은 113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직종으로 구분해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가 39%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농림업, 숙련 종사자, 자영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용 형태는 임시직이 51%로 절반을 차지했고요. 상시직은 1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 사업체의 유형을 보면 공공기관이 41.9%로 나타났고 일반 사업체가 24.2%, 자영업이 18%, 그리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8.4%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그러면 고용과 근로와 관련해서 강원도의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까요? 이 분석 결과 여전히 장애인 고용이나 근로 여건은 불안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임시직이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무엇보다 공공 분야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비중이 높다라는 점이 장애인의 그 근로와 관련해서 한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에 관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 등이 반영되는데 지금 강원도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평생교육에서도 그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들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은 욕구와 또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대단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충족될 것이라고 향후에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분석 내용이 반영된 제도나 정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도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그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거나 또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형 일자리는 사회 참여 그 공익형 일자리와 인식 개선 활동 그리고 자아 실현 그 창의형의 그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과 근로 외 강원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 또 지원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 외에 자립을 위한 도 차원의 그 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청년 재가 중증 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회 정착을 위한 초기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인데요. 월 15만 원 정도를 저축하면 이에 상응하는 매칭 지원금을 한 3년 정도 지원해서 다소간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네. 현재 230명 정도가 이 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 많이 하신 것처럼 장애인의 고령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범 사업으로 아마 계획은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경로당을 한번 시범 사업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경로당이요. 네. 이건 계획에는 담겨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고민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거점 또는 광역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 교수님께도 질문 좀 드려볼게요. 마찬가지로 강원도의 장애인 정책 가운데 뭐 관심 있게 지켜본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본 정책은 무장애 장애 친화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네. 네, 등산로나 산책로 일부 구간을 휠체어나 시청각 장애인이 이동 가능하도록 관광과 연계하는 사업인데요. 네. 그 도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도외 고령 인구나 아니면 가족들이 네. 관광 와서 이용할 수도 있어 이제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서로 상생하는 사업으로 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우수한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애인 복지와 사회제도에서 뭐 지역사회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강원도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떤 걸까요? 집중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장애 인구도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 중증 장애인에 대한 돌봄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돌봄을 제공하거나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인력 지원자들이 뭐 처우 등의 이유로 계속 이제 신규 증가가 되고 있지 않고 네. 총 인구 규모는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 방안들이 좀 모색이 돼야 되는데 뭐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집에서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 고용법 또 강원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관련 지표나 뭐 기존 연구 결과가 있다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학대 신고 건수,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강원 특별자치도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제 지리적인 물리적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보니 그 영동 지역에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영동 분관을 설치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각종 연구에도 참여하셨을 텐데요. 제도나 정책으로 낸 아이디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부분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으시겠죠? 네, 장애인 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전국 공통 사업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게 특징인데 강원특별자치도는 뭐 재정적 여건이 좀 열악하고 그 다음에 장애 인구 규모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 도민의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특성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발달장애인 노래자랑 대회를 이제 도지사배로 좀 개최를 하면 네. 이게 노래자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이제 같이 오게 되면 이게 또 관광 수익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 관련 지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장애인 복지 예산은 예. 좀 노인 복지 예산에 비해서 좀 이제 증가폭이 높지 않은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장애 인구 수가 노인 인구 수보다 적고 유권자 수가 적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장애인이 유형도 많고 그 다음에 장애인 분들이 갖는 이제 욕구도 이제 많다 보니까 예산 배분에 있어서 항상 이제 도에서는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 의견들을 지금도 많이 경청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듣고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의 이제 특성을 좀 고려를 한다면 네. 이제 어떤 지역별 좀 특성화를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권역별로 좀 특정 시설들을 하나로 배치를 하거나 네.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시, 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의 그 기능과 역할들을 부여하는 것도 네.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원도의 지형적인 특성을 또 고려한 제도나 정책을 펼칠 수도 있어야 되겠네요. 자, 장애인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불편함, 우리 사회가 만든 환경과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세 분께서 다양한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연구하고 생활하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나 인권 보장과 관련해서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각자 목표하는 바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예측되는 게 장애 인구의 고령화로 보여집니다. 네. 장애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활동 지원인 확보라든지 아니면 중증장애인 돌봄 인력이라든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은 장애인 고령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김 작가님도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일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고용 현장에서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조성을 제가 만들 수 있도록 네. 강의를 최선을 다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고령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청소년기의 네. 장애를 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기 장애인. 네, 지금 초등고 학생들 점점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반대로 110%가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그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한 만큼 거기에 대한 학교가 많이 건립이 되었고 특수교사가 많이 세워졌느냐, 특수교사가 많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특수교사 부분에 네, 대해서요. 특수교사나 특수학교의 네. 문제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어쨌든 그 아이들도 나중에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네. 어쨌든 장애인과 비장애인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는 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미래 세대들이 직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청소년 시기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또한 20대, 30대가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근무할 건지에 대해서 장애인식 개선과 그런 네. 법과 제도가 좀 더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네.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청소년기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안 박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장애인 관련한 계획을 몇 년째 지금 수립하는데 제가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 또 그 제1기 저희 강원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계획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 현실적으로 정책화되고 삶을 개선하는데 저희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로드맵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하는 네.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 정책이 이제 생애 주기별로 딱 맞춤형의 어떤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 연구자로서 또 계획을 진행하면서 또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도록 저희가 네. 이제 그렇게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과 제도가 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 토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교수님. 네, 장애인이 편한 세상이 모두가 편한 세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장애 인식이라는 게 국민과 도민의 이제 지지가 있어야 이게 지속 가능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나도 나이 먹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또 이제 편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확대돼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작가님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서 작가로서 또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인 중에 후천적 장애인이 약 88%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누구나 다 받고 내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다시 제가 못 걸을 수 있다고 늘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또 그걸 위해서도 좋은 세상을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장애인 당사자 또 청년 강사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또한 다짐을 네.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박사님도 끝으로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환경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가 장애인들의 어떤 불편을 아주 눈에 띄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을 좀 기대하면서 저희도 이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이런 물리적인 어떤 변화로만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식 개선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양성을 전제로 한 많은 관심과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동일 교수, 그리고 김남영 작가, 강원여성가족연구원 안희정 연구개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 고맙습니다.
김남영 작가가 말했듯이 장애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시선과 행동으로 장애인에게 문턱 없는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 이슈 강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